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이 나와요. 그럼 전기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전기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입니다. 자,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돼요. 그럼 이제 중2 때 배웠는 거 복습합니다. 중2 때 배웠던 거 복습해요. 전류는 무엇입니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 하는데 이 전류가 인텐시티예요. 전하의 흐름이 전류이면서 인텐시티니까 전류는 기억해요. 기호가 I예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프랑스 과학자 앙페르를 그리기 위해서 A라고 쓰고 미국식 발음 암페어, 밀리암페어예요. 그래서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입니다. 단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전압.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볼타지예요. 그럼 기호가 무엇입니까? 전압의 기호는 볼타지에서 V를 가지고 오고 단위는 이탈리아 과학자 최초로 건전지를 만든 볼타를 그리기 위해서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 저항 또는 전기저항. 전기저항은 무엇이에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하가 못 흐르게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면서 레지스턴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저항의 기호 R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그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 옴. 그래서 이렇게 열쇠 구멍처럼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 뭐라고 읽어요? 옴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전기에너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무엇입니까? 능력.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은 전하의 흐름인 전류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을 합쳐서 전기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공식이에요. 전기에너지는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 곱하기 전하의 흐름인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공식을 받아야 돼요. 아하, 전기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흐른 시간이 전기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는 어떻겠습니까? 일렉트로닉 에너지에서 E라고 쓰고요. 전압은 V, 전류는 I, 시간은 time. 그래서 전기에너지 공식은 E는 VIT예요. 그래서 비트가 공식이고요. 단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은 볼트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세크. 그래서 이게 초라는 거. 시간의 단위가 세크를 사용합니다 하는 걸로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 옆에다가 중2 때 배운 누구도 같이 적어줘라. 옴의 법칙. 자, 옴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옴의 법칙 전류 I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I는 얼분의 V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요 전기에너지가 조금 이따 뒤에 하는 소비 전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의 정의는 별거 없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숨어있는 공식, 중2 때 배운 거를 이용해서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만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누가 나옵니까? 하면 전자기 유도가 나와요. 전자기. 이 전자기 유도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 전자기 유도가 뭘 만들어낸다? 오늘 배우는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이가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전기야. 그럼 중2 때 배운 거 한 번 더 갑니다. 자, 중2 때 우리가 배운 거 첫 번째 요거예요. 자석. 자석이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그럼 자석주에 철가루를 넣어서 알아냈는데 항상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입니다. 따라서 자기력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요. 자, 가상에서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기력선이 그려진 공간이 자기장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배운 게 직선과 원형도선이야. 직선과 원형도선 주위에 무엇입니까? 자기장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거 손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그거 알기 전까지는 오른손으로 알아두시면서 직선과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물리 원투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이 앙페르 법칙이라고 배울 거예요. 앙페르 법칙이라고 또는 오른나사. 그 다음 호일주의. 호일주의 자기장. 이게 솔레노이드 법칙. 자, 솔레노이드 법칙인 호일주의 자기장이 오늘 필요해요. 왜요?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N극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게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플레밍의 법칙. 플레밍의 법칙으로 나와주는데 이게 중2 때 배운 뭐예요? 전동기야, 전동기. 전동기 중2 때 배운 거. 그래서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준다? 역학적 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줍니다. 요거 뭐합니까? 오늘 배우는 전자기 유도에 나오는 발전기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구조는 비슷한데 에너지의 전환 방법이 반대입니다.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거. 내 손가락이 감싸지는 게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N극입니다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써먹어요. 3학년 때. 자, 그럼 이제 3학년 때 써먹는 전자기 유도는 무엇입니까? 쉽게 3학년 때 나오는 이거예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때 이 코일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자석을 뭐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요. 코일 주위에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코일에 무엇이 변해요?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게끔 해주는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코일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코일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럼 이렇게 터널처럼 생긴 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다가 뭘 했습니까? 하고 우리 코일을 감아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줘.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어.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에다가 검유계 이렇게 설치해요. 그럼 여기에 자석이 들어가고 나올 때 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보는 거니까 전자기 유도는 코일이 있을 때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여서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뭐? 코일 주위에 누구를 움직여요? 자석을 움직입니다.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무엇이 변해요? 코일의 자기장이 변해요.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뭐하는 거? 흐르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일이 가만히 있는데 자석만 움직여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석이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움직여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여서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반대로 자석 주위에서 누가 움직여도 된다? 코일이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여도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릅니다. 둘 다 움직여도 돼요. 다가오고 멀어지고 다가가는데 도망가고 멀어지는데 따라오면 병신이고 다가오고 멀어지면 돼요. 둘 다 움직여도 돼요. 시험 문제는 일단은 중학교 때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이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일 주위에서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자기 유도 무엇에 의해서?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생겨줍니까? 자기장의 변화. 자,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으로 생겨준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줍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뭐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데 그럼 이 방해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자, 볼게요. 방해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자석을 움직인다고 해요. 자석을 접근시켜요. 자석을 접근시키면 밀어내는 방향. 즉, 밀어냅니다. 뭐가 작용해야 된다? 청력.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 그러면 자석이 멀어집니다. 자석이 멀어질 때는 무슨 방향? 끌어당기는 방향. 끌어당기는 방향이니까 뭐가 작용해야 된다? 인력. 그래서 밀당해요.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 전류의 방향 찾는 것,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 물어보는데 이것은 중3 때도 나오고 통과에도 나와요. 그래서 중3 때도 나오고 통과에도 나오니까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미처 못 그리지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이 있어요. 이런 통에다가 보일을 감습니다. 자, 이렇게 뻥 뚫린 통이 있는데 이 통에다가 내가 뭐 해요? 보일을 이렇게 감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안 감을게요. 자, 이렇게 감고 여기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하면 검유계를 설치해요. 검유계. 그럼 검유계의 바늘이, 검유계는 미세한 전류에서 움직이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중앙에. 0에 있어요. 0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4개만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여기에 누가 있다? 검유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3학년 때 나오고요. 통과에서 나오는데 통과에서는 100% 나오고 3학년 때는 이거 방향 찾는 거 내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안 내는 학교 선생님도 있는데 내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검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미세한 전류가 흘러도 움직이는 게 검유입니다. 검유계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N극을 접근시켜요. 그럼 여기서 N극을 뭐 하는가 하면 접근했던 N극을 멀리 빼내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접근시키는가 하면 S극을 접근시켜요. 접근시킨 S극을 멀리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력선을 표현해야 돼요. N극은 자기력선이 무조건 나와요. N극은 자기력선이 무조건 나옵니다. N극은 자기력선이 무조건 나와요. 자, S극은 자기력선이 무조건 들어가요. 왜요? 중2 때 배웠어요. S극은 자기력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 그럼 N극이 다가와. 자석이 접근해요. 밀어내야 돼. N극이 다가오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돼야 되니까 다가오면 밀어냅니다. N극이 유도돼요. 멀어지면 당겨야 돼요. 그럼 N극이 멀어지면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S극이 유도돼요. S극이 다가와요. 밀어내기 위해서 S극이 유도돼야 돼요.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S극이 멀어져요. 못 멀어지게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N극이 유도돼요. 자, 그러면 N극이 유도되는데 중2 때 배운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N극이야. 내 손가락이 전류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류의 방향을 찾습니다. 아, N극이 유도되면 이렇게 감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감겨야 N극이 유도되니까 전류는요,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로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로.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N극이 유도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N극이 유도되자 검유계의 바늘이 어디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검유계의 바늘이 어디로 움직였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회전했습니다. 자, N극이 멀어져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니까 못 멀어지게 S극이 유도돼요. 그럼 여기가 N극이야. S극은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가 S야. 엄지손가락이니까 반대가 S야. 그럼 이렇게 감겨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유도전류가 있어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유도됩니다. 그럼 검유계의 바늘이 S극이 유도되자 검유계의 바늘이 어디로 움직이더라?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S극이 다가옵니다. S극을 밀어내니까 이래. 똑같아. 그럼 S극이 유도될 때는 전류의 방향은요, N극이 멀어질 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여기서 전류가 나가요. 그러면서 검유계의 바늘은 어디로 회전합니까? 왼쪽으로 회전해요. 자, S극이 멀어지면 N극이 유도되니까 이렇게 감겨야 되겠죠? 이렇게 감깁니다. 그럼 처음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들어와서 나가니까 검유계의 바늘은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A, B, C, D라고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아이는 A, D, B, C 또는요 무엇입니까? 검유계의 움직임이 같은 것도 A, D, B, C 이렇게 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요 누가 같다? A, D가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같아요? B, C가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유도 전류의 방향이나 검유계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요. 유도 전류를 세게 하고 싶어요. 자, 코일 주위의 자석이 움직여서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이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유도 전류를 세게 하고 싶어요.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고 싶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뭐합니까? 센 자석을 이용하면 돼요. 즉,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하면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크려면 센 자석. 그래서 어떤 자석을 이용한다? 센 또는 강한 자석을 뭐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커요. 훅 들어갔다 훅 나오는 센 자석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자석의 이동 속도를 뭐 해주면 돼요? 빠르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석 움직이는 속도는 귀찮아. 그러면 코일의 감원수. 코일의 감원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네 번째, 센 자석을 많이 감은 코일 속에 넣어놨어요. 자, 센 자석을 코일 속에 넣어주고 뭐 했다? 정지시켰어. 가만히 뒀어요. 그럼 유도 전류는 어떻습니까? 센 자석을 코일을 많이 감은 아이에 넣어뒀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에 있을 때 얘는 유도 전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유리관이 있어. 투명한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투명한 유리관을 양쪽 끝을 막아요. 양쪽 끝을 막고 뭐합니까? 마개로 이렇게 막습니다.
맞고 여기 중간에다 무엇을 감습니까? 고이를 그렇게 많이 감아줘요. 총총총총총 미끄럼석 같은 고이를 이렇게 많이 감습니다. 많이 감고 여기에다 뭘 갖다 쓴다? 발광 다이오드. 뭐합니까? 발광 다이오드. 얘가 바로 뭐다? LED.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 짧은 다리, 긴 다리 있는 아이.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서 자석. 동그란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갖다가 흔들어요. 자, 자석을 흔들 때 잘 들어요. 요 자석이 다가가서 들어가는 순간, 요 순간에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와요. 그런데 이 자석이 요 중간을 지나는 순간 불이 안 들어와요. 왜요? 가만히 둔 거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둔 거하고.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빠져나오면서 멀어지는 순간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데 들어갈 때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나올 때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꺼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켜졌다가 꺼지고 켜지고 그 다음 반대로 가면 켜졌다가 꺼지고 켜지고 그럼 끊임없이 켰다 꺼졌다 켰다 꺼졌다요. 그래서 요 안쪽을 통과할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 즉 정지해 있는 거하고 똑같아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걸 막 흔들어요. 흔들면 불빛이 반짝반짝 하니까 연예인도 공연할 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공연할 때 야광봉 같이 막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올라갔다 나갔다 막 하는 거. 옛날에는 풍선 흔들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서 뭐합니까? 야광봉 안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요즘은 화학 물질 들어있어서 꺾어서 흔들면 돼요. 더 편해졌어요. 세상 편해졌습니다. 요거 나온다는 거. 아하, 센 자석을 이용하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고일에 감는 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지는데 센 자석을 많이 감은 고일 속에 가만히 넣어두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겠죠. 이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에너지를 오늘 만들어야 해요. 그럼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누가 있다? 발전기가 나와요. 발전기. 그 다음에 발전기 다음에 요즘 우리가 전자기 유도로 쓰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교통카드, 판독기. 그럼 내가 카드에 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카드에 칩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한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야. 내가 다가가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멀어지면 당기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삑삑 하고 돈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 단말기, 그 다음 고속도로.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중에서도 장거리 고향 앞으로 가면서 고속도로 타겠죠? 그럼 아빠가 여기 운전석 옆에 카드 끼워놨어요. 고속도로 통행료지를 위해 다가갑니다. 멀어집니다. 요금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 다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 인덕션. 인덕션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도난 방지 장치를 써 있는 거 회색으로 서 있는 거 공항 검색대 그 다음 전자기타라든지 또는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에서 전기에너지, 발전기도 무슨 에너지를 얘가 움직여요. 자석이 움직이든 고일이 움직이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 전환하는 장치가 뭐예요? 발전기야. 발전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알아둬요, 용어.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은 발전이고 이 전환되는 장치, 기계 이름은 뭐예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아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볼게요.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 뭐합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조금 이따 할게요. 수력 발전은 댐에 고인 물. 댐에 고인 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 댐에 고인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무엇을 돌립니까? 터빈을 회전시켜요. 자, 운동 에너지가 즉 역학적 에너지야.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터빈이 돌아가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 이 터빈이 회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바퀴처럼 생긴 아이가 있어서 얘가 막 돌아가요. 얘가 돌아가면 이 끝에 누가 매달려 있다? 커다란 자석이 매달려 있어요. 커다란 자석이 M극 S극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무엇이에요? 여기가 엄청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엄청난 코일. 엄청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이렇게 커다란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에서 댐에 고인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합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얘를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여기 안에 있는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발전기예요. 그럼 이렇게 터빈이 돌아가면서 자석의 회전에 의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요 과정이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발전기의 원리, 전자기 유도가 이용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 석탄, 석유와 같은 화학 에너지가 있어. 석탄과 석유를 떼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에서 나오는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서 무엇을 만든다? 수증기. 수증기를 만듭니다. 이 수증기에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무엇을 돌려줍니까? 터빈을 회전시켜요. 수증기에 운동 에너지 밖에 터빈을 회전시키면 이 터빈에서 발전기 안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 또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무엇을 돌립니까? 터빈을 회전시켜요. 터빈을 회전시켜서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집니까? 전기 에너지. 그래서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죠. 자,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바람이 돌면서 프로펠러처럼 생긴 아이를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가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터빈이 회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터빈이 회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터빈이 회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원리가 뭐의 원리다? 발전기이면서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요. 전자기 유도. 즉 발전기가 사용된다 안 된다? 발전기가 사용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 반도체에 의해 직접 전기 에너지가 바뀌어요. 얘는 빛 에너지가 반도체 칩에 의해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여기 안에 전자기 유도 법칙인 발전기의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전자기 유도인 발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태양광 발전은 아닙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손쉽게 다른 에너지로 뭐해요? 전환돼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손쉽게. 그래서 이거 아까 앞에 반에 문제 풀으라 했더니 이거 틀린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손쉽게 전환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누구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전기 다리미, 전기 난로, 그 다음 전기 장판 이런 것들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전기 난로가 나왔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전기 난로, 전기 다리미, 전기 밥솥, 전기 주전자는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 다음 전기 에너지가 무엇으로 가는
그다음 TV 하면 그다음 컴퓨터 화면. 컴퓨터 화면들은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스피커. 그다음 오디오. 이런 아이들은 소리 에너지로 가겠죠?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돼요. 그럼 청소기, 세탁기, 선풍기 이런 아이들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게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배터리 충전이에요. 배터리 충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거나 또는 우리 노트북 배터리 충전하거나 아이패드 배터리 충전하는 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그러면 핸드폰 파워를 켜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화면이 나와요. 빛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 소리가 나와요.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드륵 진동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하나의 에너지가 하나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바뀌는데 주 목적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67쪽에서 69쪽에 있는 5번까지 한번 풀어주세요. 숙제 분사. 1학기식은. 왜? 65쪽까지인데. 아, 어디 갔어?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해줘요. 3단원은 뭐 3단원은 쉬워도 다 했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잘 준성이 훈이는 잘하는 것 같거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준성아? 다 맞아서 제정 안 한 거죠? 그럼 요거는 못했는 거네? 요까지만 있는 거고 마무리해줘요. 마무리하고 얘는 찍어와. 들고 오려면 무거우니까. 어. 왜? 서술형 왜 안 했어? 서술형 여기 왜 안 했어? 숙제 메시지 보내주시면 65초까지. 아, 65쪽까지 안 들어갔어? 65초. 아, 그게 문자가 잘못 가서 62쪽도 있고 64쪽도 있고 65쪽도 있고 막 이럴 거야. 이거 다음에 마무리해줘요? 네. 주시면 되고 3단은 다 찍어줘야죠. 얘는 예? 안 풀려져 있는데? 다 풀려져 있다고 대답해놓고는 안 풀려져 있는데? 뭐요? 여기 왜 안 풀려져 있어? 지금 잠시만요. 여기 안 풀려져 있는데? 뭐지? 뭐지? 이거 저번 주에 일부러 검사 안 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검사하면 되니까? 다 됐을 텐데. 안 됐네. 서술형. 채점은 상습인데 서술형 안 하는 거? 응? 저 이번이 처음. 에이, 서술형 마무리해주세요. 듣지 않으면. 야, 나는 평가도 안 했잖아. 아니 그 여기가 그 여기랑 여기도 있고. 이거는 그 전에 앞에 냈던 거지. 저 그때 왔었어요. 이거까지 네가 앞이라고 숙제 체크해놨잖아. 이거는 그 전에 냈던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냈던 거. 그리고 서술형은. 안 했죠. 아, 진짜. 서술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술형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학교 안 나오잖아. 나올 거라고요. 코로나 전에 다 나왔어. 어, 코로나 전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귀찮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고 올해부터 1학년들도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시험 볼 것 같고. 근데 1학년 때 보는 게 좀 없지 않아요? 응? 한번 1학년 때 보는 게 좀 없지 않나요? 니는 왜 여기 빼먹었어? 현수야 너 스스로 나보고 안 했다고 뭐라 하면서 또 하는 거 같아. 126점. 단원 다 끝나는 거 마무리해주는 거야. 진짜 수준 나랑 비슷하네. 안에서 행복해? 네.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얘는 6단원 다 했잖아. 저 아, 6단원 126점. 저 6단원은 나 있는 아. 썼으면 채점은 뭐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어쨌든 동질감을 느꼈어. 근데 나는 두 다시 1년 채점 한번 해봤어요? 봐봐요, 봐봐. 저번 주에 가야 돼. 이게 3-2. 어? 여기 나 이제 이게 3-2. 가만히. 그래서 3-1을 이번 주에도 검사하려고. 그 이정사 1번. 그렇지. 저번 주에는 미리 다 얼마나 해줬고. 써라고? 이거 뭘 써라고? 다 했네. 실점만 못했네. 이거에서 나온 이거에서 나온. 실점만 해주면 되겠네. 일본이 그때 한국 서술형까지 다 했네. 실점만 나중에 한번 해줘요. 뭐하는 짓이야. 3-1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오, 잘했네. 최종까지. 그 여기는 못 쳐가지고 다시 해보라 했는데 왜 또 못했어? 야, 왜? 운동하고 자유낙하를 안 해줘. 운동하고 자유낙하 다시 한 번 더 해줘요. 다시. 다음. 단원 마무리. 단원 마무리는 이거 앞쪽에는 옛날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뒤쪽 거는 되어 있고 앞쪽 거는 안 되어 있고 서술형 해주세요. 나 6단원의 길은 선생님, 화장실 나갈게요. 자, 도달하는 순간 숙명은 도달하는 순간 숙명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니까 뭐다? 속력은 같다. 동시에 도달하고 속력은 뭐예요? 같습니다. 왜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로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보기 때문에 합이 그래서 동시에 도달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시에 도달한다.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화장실 나갈게요. 갔다 와도 돼요. 그러면 일단 주사한 거 빼고 문제 답 확인 한번 해볼게. 너 채점 다 돼 있지? 갔다 와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뭐가 됩니까? 하고 물으면 5가 되겠죠. 1번은 5. 자, 그 다음 1번에 2번.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코일 주위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에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흐릅니다. X. 그 다음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두면 자석을 코일 속에 넣어두고 가만히 두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X. 그 다음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이거 접근할 때하고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접근할 때 멀리 할 때 접근할 때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자석이 접근할 때, 넣었을 때, 뺐을 때,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뭐합니까?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런데 가만히 넣어두었을 때 코일 속에 매우 강한 자석, 센 자석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기니기가 답이 돼요. 3번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 자, 자석이 고정되어 있는데 코일이 회전해요.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놓고 우리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전자기 유도는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준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풍력 발전. 풍력 발전. 그 다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게 수력 발전. 그 다음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게 화력 발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9쪽으로 넘어가서 몇 번입니까? 5번. 에너지 전환이에요. 자, 전기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주 목적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니은. 그 다음 두 번째, 선풍기의 주 목적은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리을. 그 다음 형광등은 전등이죠. 전등의 주 목적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기억. 그 다음 마지막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바뀌니까 비읍.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뭐 해주시면 돼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3학년 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대체로 기억, 니은, 디귿 됐을 때 많은 학교에서 내는데 고등학교 때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럼 오투 교재는 이 그림 찾는 거 없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는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72쪽에 펴서요. 무엇을 한번 해보는가 하면 2번하고 4번하고 한번 해봐요. 72쪽에 2, 4 칠판 지울 동안 2번, 4번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 다음 보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S극을 고일에 멀리할 때 N극이 유도되니까 전자기 유도 일어나고요. N극을 고일에 가까이 할 때 N극이 유도되니까 전자기 유도 일어나고 고일의 자석의 두 겹 사이에서 회전할 때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고일이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 일어나고요. 자석 근처에서 고일을 자석에서 멀리할 때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아닌 것은 5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넣어둔 정지 상태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4번. 얘는요, 자석은 정지해 있는데 고일이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전 날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고일을 회전시키면서 고일의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되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하고요. 자석 사이에 고일이 회전합니다. 이때 고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 에너지는 가장 손쉽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6단원에 1에서 배웠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조건이 있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뭐하다면 없다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그 값은 항상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고, 이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면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 즉 얘가 뭐다? 역학적 에너지. 이 값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합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뭐예요? 100% 전환돼요. 100% 전환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10m 상공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면에 도달 직전. 자, 지면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지면에 도달 직전 운동 에너지는 바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다면 10m 높이에서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 왜요? 100% 전환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서 196줄이고 운동 에너지도 196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6단원에 1에서 배운 거. 그럼 6단원에 2에서 나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이야. 현실 뭐예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뭐예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보존되지 않아요.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소리 에너지 이렇게 바뀌어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뭐 하는 거예요? 손실되고 남는 게 무엇이에요? 지면에 도달하는 무슨 에너지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절대로 높은 곳에 정지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하고 절대로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높은 곳에 가지고 있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 이거의 총합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다? 같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이거야.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요. 총량은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안 돼요. 왜요? 공기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m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지는데 10m 높이에서 열온도가 나오고 미끄럼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갖다 내가 굴러내립니다. 굴러내렸을 때 여기 와요. 지면에 왔을 때 이 물체가 5m/s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고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겠죠. 그래서 마찰과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소리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합치는 게 뭐예요? 손실된 에너지. 이거 다 합친 게 뭐야? 손실된 에너지. 그러면 내가 10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죠. 10m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서 196줄이야. 그럼 내가 으악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면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25줄이야. 그럼 내려오는 순간 이 지면과의 마찰, 공기 저항하고의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열 에너지하고 공기 중에서 저항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로 손실된 게 얼마입니까? 빼주시면 171줄이 손실되었어요. 손실. 그래서 에너지는 뭐예요? 보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171줄이나. 따라서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뭐합니까?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방울을 맞아도 내 머리통이 뚫리거나 죽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된다는 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도 총량은 보존되지만 재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연결해서 뭐 해주시면 돼요? 알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손실되는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무엇에 대해서 볼 것입니까? 하고 보면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문제 나오는 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나와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하나 매달려 있어. 자, 그럼 이 사과가 얼마입니까? 한 500g 나가요. 그럼 엄청 커요. 500g 나가는 사과가 매달려 있는데 이 사과까지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5m. 5m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져.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이 바닥에 도달 직전, 지면에 도달 직전에 사과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어요. 지면에 도달 직전에 사과의 속력이 2m/s. 자, 이렇다면 여기 떨어지면서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떨어지면서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공기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5m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사과, 즉 9.8 곱하기 0.5 곱하기 5. 아이씨 산수 지랄났네. 4.9, 5, 45, 5, 4, 25, 24.5인가? 산수 맞는지 한번 확인해줘요.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 직전 2분의 1 곱하기 0.5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1줄. 1줄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가 손실됐어요? 23.5줄이 손실되니까 사과가 지면에 떨어져도 깨진다 안 깨진다? 크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지면에 떨어질 때 속력이 감소하니까 우리가 낙하산을 펼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군들이 뭐예요? 할 때 해파리처럼 낙하산 펼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9쪽에 무엇을 한번 보십니까? 하고 보면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한 번은 설명해 준 계산 문제에서 의외로 나와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6번 마무리 갑니다. 전기자동차. 그럼 봐요. 요즘 대세가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줬어. 그럼 전기자동차의 주 목적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만 바뀌면은 에너지가 뭐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전기를 공급해주면 바퀴가 돌아가서 차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도 쓰이고 시동이 걸리고 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에너지로도 들리고 그 다음 뭐예요? 깜빡이를 켜거나 했을 때 빛 에너지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본네트가 뜨거워지는 열 에너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내가 100줄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운동 에너지로 많이 쓰여야 30줄 정도 쓰여요. 그 다음 소리 에너지로 한 10줄 정도 쓰이고 빛 에너지로 한 10줄 쓰이면 열 에너지가 얼마 쓰인다? 50줄.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바뀌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뭐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합친 값이 같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 해야 된다? 절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다양한 그리고 에너지의 총량과 어떻다? 같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럼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소비 전력에 대해서 볼게요.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야. 단위라는 말이 들어온 거야.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 그래서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럼 이 정의에서 뭐가 나오는 거? 공식이 나와요.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이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자, 그럼 아까 시작하면서 했어요. 전기 에너지란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학에서 배웠네. 분자, 분모의 시간 있으면 약분해요. 약분하면 소비 전력은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줘도 되고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럼 이제 공식 외워요. 소비 전력을 전력이라고 쓸게요.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력은 전압 곱하기 무엇입니까? 전류입니다. 그럼 기호로 쓰면 전력 P는 시간 T분의 일렉트로닉 에너지고 얘는 VI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전력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과학에서 모든 단위는 과학자의 이름에서 나와요. 전력. 1의 능률을 올려준 제임스 와트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를 미리 위해서 와트라고 써요. 와트. 그럼 얘는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줄 퍼 세컨드.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물리에서 나오는데 요즘은 사라졌어요. 홀스 파워에서 HP도 나와요. HP. 말 한 마리의 1의 능률은 얼마입니까? 뭐 735W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할 때도 나오는데 우리는 요까지 알아두면 돼요. 자, 3학년 때 아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공식 뭐 해라? 암기.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줄 퍼 세컨드입니다. 소비 전력.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소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또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가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면 얘가 무엇입니까? 1와트예요. 1와트. 그래서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1와트예요. 그래서 와트는 줄 퍼 세컨드입니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럼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2초 동안에 60줄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몇 와트입니까? 30와트가 돼요. 30와트.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암산해봐요. 전기 에너지가 120줄. 120줄인데 사용
사용 시간이 2분이에요. 그럼 소비 전력은 몇 와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전기 에너지가 120줄인데 사용 시간이 2분이래. 그럼 몇 와트입니까? 하고 물었네요. 그럼 얼마 나와요? 그렇죠. 1와트. 왜요? 120초분에 120줄이니까 1와트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와트, 소비 전력,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고 전력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면서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쓰면 1와트, 2초 동안에 60줄의 에너지를 쓰면 30와트, 2분 동안에 120줄의 에너지를 쓰면 초로 바꿔야 된다는 거. 세크 초로 바꾸어서 1와트입니다. 이렇게 풀어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소비 전력이 나와 있으면 그 다음 누가 나와 있습니까? 소비 전력량이 나와요. 그래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전력량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에너지의 양. 그래서 전력량입니다. 그럼 전력량 구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전력량은 뭐예요? 전력 곱하기 일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W는 PT야. W는 PT인데 W라면 와트하고 헷갈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W는 PT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서 주로 쓰시고 중학교 때는 단위가 나와요. 전력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와트씩.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 곱하기 시간의 단위니 아워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와트시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1와트시는 몇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와트시는 몇 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풀어서 써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에요. 그럼 1와트는 1줄 퍼 세크 곱하기 1시간은 3600초니까 세크 사라지고 얼마다? 3600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소비 전력과 전력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을 내려줄게요. 가전제품이야. 대한민국은 1970년대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모든 전력을 통일해서 220V로. 그럼 유럽 같은 데 가면 100V도 있고 110V도 있고 200V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요즘은 대체로 220V로 통일됐는데, 자, 그러면 가전제품 A가 D를 딱 넘겼더니 220V and 44W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 가전제품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and예요. 빼기가 아니고. 그럼 220V가 뭐예요? 정적 전압. 이 가전제품은 220V의 전격 전압에 꽂았을 때만 작동을 한다는 거야. 220V 전격 전압에 꽂았을 때 and 44W입니다. 이게 소비 전력이에요. 소비 전력. 그럼 44W는 무슨 뜻입니까? 44W는 1초 동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뜻인 거야. 44W는 1초 동안에 44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전제품 A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전제품에서 첫 번째 이거를 물어봐요. 가전제품 A의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 두 번째, 가전제품 A의 저항은 몇 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전제품 A를 A를 3시간 사용하면 전력량은 몇 와트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번째, 가전제품 A를 2시간씩 한 달 보통 30일로 나와요. 산수하기 좋으라고. 한 달 사용 시 요금은 몇 원입니까? 단 1kW시당 얼마다? 300원입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 딸랑 저 두 개야.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네 개를 풀어내면 돼. 그럼 이제 가요. 전격 전압 220V에 연결했을 때 44W를 소비하는 가전제품 A의 전류는 얼마입니까? 바로 이거 물어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따라서 전류 I는 V분의 P입니다. 이거 이용해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모르면 전력 P는 VI입니다. 그대로 적으면 돼.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야. 그대로 적어요. 자, 그럼 전력 P는 무엇입니까? 44W는 220V 곱하기 I예요. 그럼 I 전류를 물었으니까 220V분의 44W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0.2A입니다. 그럼 구했어. 이 가전제품의 저항은요? 쌤, 저희한테 저항 알려준 적 없잖아요. 중2 때 배우는 오메 법칙 네가 갖고 와서 풀어라 이 말이야. 언제 배운 거? 중2 때 배운 거. 무슨 법칙 가지고 와라? 오메 법칙. 오메 법칙 가지고 오라고요. 그럼 I는 어른분의 V야. 그럼 어를 물었네. 어른. I분의 V. 바꾸면 돼요. I가 암페어예요. 알려줬잖아 아까. 중2 거. 전류는 인텐시티에서 I고 단위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 전압은 볼타지에서 V고 V. 그 다음 저항은 레지스턴스의 R이면서 옴. 중2 때 배웠던 거. 그거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요. 어른 I분의 위에서 보이는 0.2A. V 얼마라고? 220. 그럼 얘는 2분의 2200이니까 얼마다? 1일 빵빵. 그래서 1115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력량. 전력량은 와트 10. 전력 곱하기 시간이야. 아하, 44와트 곱하기 3시간. 그래서 4, 3, 12. 1로 가고 4, 3, 12. 132와트시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전기요. 전력량이 제일 중요한 건 한국전력에서 각 가정마다 돈 걷어야 돼요. 공정하고. 그래야 운영될 거 아니야. 세금도 받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됐죠? 자, 그럼 갑니다. A 제품을 2시간씩 사용했대. 그럼 가. 44W짜리를 2시간씩 한 달간 사용한 게 시간이야. 60시간 사용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곱해주면 에이씨 44 곱하기 6 64 24 64 24 2 6 4 빵. 그럼 2640W시죠. 근데 킬로와트시래. 킬로는 뭐겠어? 1000이지. 1000. 안 알려줘도 알죠? 수학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그럼 킬로와트시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지금 2.64 킬로와트시야. 그럼 요거 킬로와트시 대신에 얼마 곱하라고요? 300원.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300원은 1킬로와트시당 300원입니다.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 사라져. 그럼 264 곱하기 3이니까 3, 4, 12, 3, 6, 18, 3, 1은 3, 3, 2, 6. 그럼 792원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교공 계산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가전제품을 보고 전류 구하고 저항 구하고 전력량 구하고 전기요금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뭐 해내실 수 있으면 돼요?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LED 전구가 있어. LED 전구가 있고 일반 형광등이 있어. 자, LED 전구와 일반 형광등이 있는데 LED 전구와 형광등에다가 내가 빛을 냈더니 얘가 빛을 내는데 똑같이 8줄의 에너지를 써. 빛 에너지를 내는데 똑같이 8줄의 에너지를 써. 그런데 내가 여기다 전기 에너지 공급해주면 LED는 손실되는 열 에너지.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얼마밖에 없는 거면 2줄밖에 없어. 2줄밖에 없어서 얘는 단위 시간 1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10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LED가 있어. 근데 형광등은 빛을 내는데 8줄을 쓰는데 열 에너지로 얼마를 씁니까? 하고 물으면 8줄을 써. 8줄. 자, 빛 내는 데도 8줄 쓰고 열 에너지 내는 데도 8줄을 쓰면서 얘는 1초 동안에 16줄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LED 전구의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LED 전구의 소비 전력은요 10W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형광등의 소비 전력은요 16W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LED와 형광등 중에서 무엇이 같을 때? 빛 에너지를 내는 밝기가 같을 때
에너지 효율은 누가 더 좋습니까? 소비 전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뭐예요? 좋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적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이 소비 전력이 적은 거야. 그럼 소비 전력이 클수록 등급수는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전제품 중에서 24시간 돌아가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반드시 1등급을 사는 게 최소 10년간 사용하니까 훨씬 더 2, 3등급보다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가전제품 쇼핑 갔을 때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여러분 얘기해줘요. 엄마 1등급 사는 게 10년 계산했을 때 전기요금 훨씬 싸 이러면서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뭐 하는 거? 잘난 체 하면서 아는 체해서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을 살 때 성능이 같다면 소비 전력이 작은 가전제품을 사는 게 뭐다? 경제적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69쪽에 있는 문제 7, 8, 9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 풀었어 벌써? 네. 오씨, 진짜 빨리 풀네. 아까 전에 2시간 안 했어요. 학생들 더 그래서 요즘은 오징어 잡이에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잘 안 잡히지만 오징어 잡이들도 전부 다 LED전구로 다 바꿨어요. 왜? LED전구로 다 바꾸면은 뭡니까? 원가가 절약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주황색 백열등 켜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LED 전구로 바꾸면 수명도 길고 소비 전력도 작고 빛은 더 밝고 그렇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부 다 LED 전등으로 다 바뀌었을걸요? 맞지? 그치? 집에 있는 전구 전부 다 LED일 거야. 옛날 명절 때 이제 시골집에 가면 아직까지 형광등 쓰시는 시골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웬만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웬만하면 LED로 다 바꿔드렸을 거야 어르신들. 왜? 시원이가 자꾸 이상한 거 지금네? 아니요, 영어 단어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영어 단어. 네. 아까 나한테 저번 주에 영어 엄청 잘한다고 얘기해줬는데. 세컨드를 불을 넣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야, 돈 빌려주고 만원 빌려주고 만원 빌리고 1,000원 갚아도 되겠다. 얘 단위를 모르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얘보다 항상 영어 점수 높게 나와요. 나 영어 난 교육이 없었어. 아니, 난 그게 세상 나- 영어가 제일 지금까지 싫어. 다 자, 보시죠. 그럼 갑시다. 7번. 나도 알고. 7번 보시면 오른쪽은 전자레인지야. 전자레인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이거 안 보고 12,000줄이래. 12,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 전자레인지를 내가 사용 시간이 얼마였다? 2분이었대. 2분. 그럼 이 전자레인지에 무엇을 묻는다?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물었어. 그럼 소비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야.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인데 뭐라고? 이런 줄 퍼 세크 새끼야. 세크, 줄 퍼 세크. 그럼 12,000줄 퍼 세크야. 그래서 120 세크예요. 2분이 아니고 120 세크. 120 세크 들어가니까 얼마 나온다? 1000와트.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1초 동안에 1000줄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선풍기야. 선풍기를 봤더니 220V 얼마라고요? 45W래요. 자, 선풍기가 220V and 45W. 그럼 얘가 뭐예요?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은 220V고 소비 전력은 45W로 1초 동안에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뭐예요? 소모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선풍기의 전격 전압은 220V입니다. O. 그 다음 선풍기의 전격 소비 전력은 45W로 붙여야 돼. 45W X. 그 다음 220V의 전압에 연결하면 1초 동안 45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O. 그 다음 선풍기를 2시간 썼대요. 그럼 전력 양력 와트 10. 전력량 와트 10이야. 그럼 45W짜리 선풍기를 2시간 사용했으니까 90
W씩 이렇게 고쳐주시고 X. 그래서 8번의 답은 OX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음 9번. 1초 동안 가의 소비 전력은 자 16W는 1초 동안 16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16줄. 그다음 나를 2시간 사용하면요. 나는 10W짜리인데 2시간 사용하니까 얼마? 20W씩. 그다음 가와 나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아이는 소비 전력이 어떤 아이가 좋다?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누가 좋다? 나가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 75쪽에 실력 탄탄의 3번 건영이네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을 한 달간 전기요금 계산해보세요. 건영이네 집에는 전기요금이 이 정도의 가전제품만 써도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예요?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서 어머님이 속상해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썼는데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명절 때 가면 뭐 아파트 관리비에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력량을 구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30일 곱해요. 그리고 킬로와트시로 바꿔요. 그리고 300원 곱해요. 그럼 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자, TV는 80W인데 80W인데 2시간 시청했으니까 160W씩. 그 다음 형광등은 30W인데 8시간 사용했으니까 38에 24, 240W씩. 그 다음 컴퓨터는 100W인데 3시간밖에 사용 안 했어. 적게 사용했네. 300W씩. 그 다음 냉장고는 200W야. 그런데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그럼 얘는 4800W씩. 자, 요게 하루 동안이야. 그럼 하루 동안 쓰는 거 더하면 얘가 400, 300, 700. 700 더하면 5000 얼마 나오냐? 5500? 5500W씩. 그 다음에 한 달이니까 여기다 뭐 곱해라? 30. 그럼 동그라미 3개 없애고 킬로와트씩. 동그라미 3개 없애요. 3555, 165 킬로와트씩. 그럼 165 킬로와트씩 곱하기 1 킬로와트시당 얼마다? 300원이래요. 그럼 킬로와트 사라지고 165 곱하기 300 땅땅 3515 36 18 3일은 3. 그래서 49,500원 나와요. 요 정도만 썼는데 49,500원이니까 다른 가전제품 우리 집에서 다 쓰죠. 그럼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대충 알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숙제는요. 6단원 끝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6단원 끝까지 80쪽까지 해주고 거꾸로 넘어갑니다. 앞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맨 앞쪽. 맨 앞쪽 5단원의 1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5단원 내일 세포분열 들어갈게요. 그럼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세포분열은 무엇입니까? 세포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게 세포분열이야. 세포분열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세포가 뭐로 나누어지는 거? 둘로 나누어지는 거. 이것을 세포분열이라고 해. 자,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면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핵이 있고 인이 있고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무엇을 통해? 세포 분열을 통해 똑같은 아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아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DNA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 이렇게 똑같은 아이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약속해요. 원래 있던 하나의 세포. 원래 있던 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세포는 없어요. 모세포라고 해요. 아빠 세포는 없어요. 무세포는 없어요. 모세포. 그러면 아들 세포도 없어요. 하나의 세포에서 둘로 나누어져서 똑같이 생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딸세포라고 해요. 딸세포. 자, 하나의 세포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포에서 모세포와 똑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가 나누어집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 무엇이 늘어나겠어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요. 무엇의 수가 늘어난다?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자,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세포. 친구한테 제일 심한 요게 에라이 단세포야. 아니면 에라이 아메바 같은 새끼야. 에라이 집신벌레 같은 새끼야. 에라이 대장균 같은 새끼야. 이렇게 욕하면 심한 거예요. 뭐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듣는 뭐 에이틴 도그 베이비보다 더 심합니다. 알겠죠? 에이틴 도그 베이비는 뭐야? 다세포잖아. 그치? 그래도 걔는 세포가 많아. 단세포예요. 그럼 단세포는 뭐 합니까? 세포가 분열하면 무엇이 된다? 개체 수가 늘어나. 뭐가요? 아메바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집신벌레 한 마리가 2마리 되니까 개체 수가 늘어납니다.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족의 수가 늘어나니까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 그럼 이제 다세포. 다세포. 우리 인간과 같은 세포가 다세포야. 그럼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면 뭐 합니까? 키가 쑥쑥쑥 커요. 그래서 다세포는 무엇이 일어난다? 생장. 그래서 키 큰 친구하고 키 작은 친구. 자, 그럼 나보다 수아가 더 크고 수영이가 더 크고 지원이가 더 크고 현서가 더 큽니다. 준성이도 더 크고. 그럼 여러분이 나보다 더 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뭐가 더 많다? 세포수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180cm 되는 친구하고 150cm 되는 친구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차이는 뭐다? 세포수의 차이예요. 그 세포수의 차이는 뭐다?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키가 커져요. 그래서 청소년기 세포 분열을 많이 하려면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이 나오려면 뭘 먹어라? 단백질. 히히히 호르몬의 성분이니까. 알겠죠? 단백질. 자,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키가 커요. 생장을 하거나 나처럼 늙은 사람도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왜? 3살이 돋아나야 돼요. 3살이 돋아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생. 재생. 그럼 키 큰 코끼리와 키 작은 쥐의 차이점은 세포수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키 큰 동물과 키 작은 동물의 차이가 뭐다? 세포수. 이분이 세포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모세포와 딸세포의 숫자가 똑같이 가는 거.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포 분열의 필요성. 그럼 왜 세포는 분열해야 돼요? 세포가 분열 안 하고 그냥 하나가 쭉쭉쭉 커지면 되는데 왜 세포가 분열합니까? 세포가 분열을 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원활한 물질. 원활한 물질 교환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의 세포가 가로 세로 1cm야. 가로 세로 높이가 1cm야. 그러면 영양소가 안까지 들어와요. 100% 안까지 다 들어왔다가 100% 나가요. 그러니까 100% 안까지 들어왔다 100%다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세포가 이렇게 커. 자,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영양소가 안까지 안 들어와. 그럼 어디까지만 들어온다? 바깥쪽만 이렇게 들어와. 바깥쪽까지만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여기 안쪽에는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썩어요.
그러면 안쪽, 우리 바깥쪽 세포는 멀쩡한데 안쪽 세포가 썩어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있겠어요? 죽겠어요? 뒤지겠죠. 그래서 세포는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포가 분열을 안 하고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릴게요. 세포를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 가로 세로 높이 2cm짜리, 가로 세로 높이 3cm짜리. 자, 세포가 이렇게 쭉쭉쭉 커진다고 합니다. 자, 얘는 가세 높이 뭐다? 1, 1, 1. 얘는 가세 높이 2, 2, 2. 얘는 가세 높이 3, 3, 3이야. 그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을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하고 비교를 해요.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과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야. 그럼 여러분이 나보다 수학은 훨씬 잘하니까 표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의 면의 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1의 6면, 2 곱하기 2의 6면, 3 곱하기 3의 6면. 이게 표면적이야. 그럼 부피는요. 가세로, 가세로, 가세로이에요. 미안해요. 수학도 아닌데 수학해서. 자, 그럼 얘는 표면적이 6이 되고 얘는 표면적이 얼마 됩니까? 하고 보면 24가 되고 얘는 표면적이 54가 되고 그럼 얘는요.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면 1이 되고 부피가 8이 되고 부피가 얼마 돼요? 27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표면적이 1에서 2로 가면 표면적은 몇 배 커진다? 4배. 그리고 1에서 3으로 가면 표면적은 얼마 커집니까? 9. 이렇게 커져요. 근데 부피는 가로 세로가 2cm로 커지면 부피는 몇 배 커져요? 8배.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3배로 커지면 부피는 얼마 커집니까? 27배. 그럼 부피가 커지는 비율을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즉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을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원활한 물질 교환은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야. 부피분의 표면적을 했을 때 얘가 1분의 6이고 얘가 8분의 24고 얘가 27분의 54야.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6, 3, 2가 나와요. 자,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클수록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원활한 물질. 그래서 세포 깊숙하게 영양소가 들어간다 나가요. 그런데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표면적의 이 값이 작을수록 원활한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요. 뭐 합니까? 물질 교환이 분리해요. 물질 교환이 뭐하다? 분리합니다. 분리.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가 뒤질 수 있어요. 그럼 뭐래요? 세포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원활한 물질 교환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세포는 커지지 않고 일정 크기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분열하지 않고 뭐 해줘야 됩니까?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는 원활한 물질 교환. 그럼 세포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비율을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못 따라가서 뭐합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작아지므로 물질 교환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반드시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염색체로 가세요. 염색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누구다? 염색체. 원래 염색체는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라 해서 염색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염색체는 첫 번째,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 염색체는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DNA와 이 DNA가 우리 반도체 칩처럼 차근차근 쌓일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히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의 이름이 뭐다? 히스톤이다. 히스톤. 단백질로 뭐 되어 있다? 구성. 그래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염색체입니다.
그럼 이 DNA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염색체 DNA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핵 속에서.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다? DNA입니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는 아이다? 저장.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가 DNA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염색체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개념이 바뀌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다.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즉 핵분열할 때 관찰이 가능해요. 뭐 할 때? 핵분열. 핵분열할 때 관찰 가능한 게 뭐다?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입니까? 염색체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고등한 생물, 하등한 생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같아도 다른 종일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 국어적 표현인데 바뀌면 안 돼요. 같은 종은 염색체 수가 같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염색체의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거는 틀렸어요. 왜요? 잘 봐요. 염색체 수는 부모로부터 받은 EN이야. EN 이꼴 24개인데 하나는 벼가 되고 하나는 토마토가 돼. 하나는 소나무가 돼. 염색체 수는 같은데 벼, 토마토, 소나무가 됩니다. 왜요? 염색체 수는 같지만 염색체의 모양과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은 뭐다? 틀렸어요. 위에 있는 문장은 맞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염색체 수가 46개로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관찰이 가능한데 세포가 분열할 때 무슨 모양으로 나온다? 세포 분열 시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와요. 막대나 끝 모양.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쌤이 하나 그릴게요. 요게 아빠가 준 염색체야. 한 놈. 그럼 여기 옆에 엄마가 준 염색체가 이렇게 한 놈 있어. 자, 그럼 요게 부야, 부. 아버님이 준 거. 이게 뭐야? 어머님이 준 거. 그러면 부모인데 막대나 톱 모양인 거 동원체 방추사가 붙는 곳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 한 쌍의 염색체가 뭐다? 상동 염색체야. 아하. 그럼 이제 염색체의 종류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유전 정보가 아버지는 쌍꺼풀 유전자를 줬는데 어머님은 외꺼풀 유전자. 아버지는 주근깨를 줬는데 어머니는 주근깨 없는 거. 아버지는 곱슬머리를 줬는데 어머님은 직모.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3학년 때 약속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서로 상.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아 모양이 같을 동.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상동 염색체예요. 그런데 상동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지만 완전 유전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 2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공부할 때. 알겠죠? 그런데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아빠가 뭐 하는가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던 쌍꺼풀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똑같아요. 주근깨 유전자, 주근깨 유전자 똑같고요. 곱슬머리, 곱슬머리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그럼 앞바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 그럼 염색체 두 가닥이야. 염색체 두 가닥이 빨간색 두 가닥은 무엇이 똑같다?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빨간색 두 가닥, 염색 분체 두 가닥. 염색 분체 두 가닥은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체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엄마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엄마도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럼 엄마가 만든 요거 두 개도 뭐다? 염색 분체. 이 염색 분체도 무엇이 동일합니까?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외꺼풀, 죽은 게 없는 거 직모직모 똑같아. 자, 그러면 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요렇게 되어 있지만 얘하고 얘는 무슨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 그러면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두 개. 염색 분체가 있어도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몇 개? 두 개.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동원체 숫자, 요 동원체 숫자로 염색체 수를 세활해주면 실수를 안 합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야.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를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몇 N이라고 나타낸다? 2N. 그럼 얘는 2N 이걸 몇 개다?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상동 염색체야. 그럼 이제 염색체에서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염색체에서 다섯 번째 염색체의 종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예로 듭니다. 우리 인간을 예로 들게요. 염색체의 종류에는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동 염색체. 자, 상동 염색체는 부모 또는 암수. 자,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뭐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뭐합니까?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상동 염색체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뭐하다라고 많이 나온다? 대체로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사람은 몇 개 있습니까? 아빠한테서 23개, 엄마한테서 23개 받아서 사람의 상동 염색체는 2N = 46. 그래서 몇 쌍이다? 23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상염색체가 있어요.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의 염색체. 남녀가 공통으로 가죠.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팔, 다리, 눈, 코, 입, 간, 위, 쓸개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서로 상자.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면서 상염색체는 몇 개입니까? 2N = 44개. 22쌍이에요. 그럼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주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염색체. 남녀를 뭐 해줘요? 구분해줘요. 남녀를 구분해주는 염색체는 딸랑 2개밖에 없어요. 한 쌍. 이 한 쌍의 염색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죠. 남자와 여자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남자는 X, Y예요. 여자는요, 성염색체가 X, X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남자나 여자가 가지고 있는 X는 누가 줬다? 남자가 줬어요. 남자가 줬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 뒤에 있는 거 Y 염색체, X 염색체는 누가 줬습니까? 정자가 줬어요. 그래서 성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아빠예요. 아빠가 22개 더하기 X 정자를 남자에게 딱 주면 따님이 태어나요. 아빠가 22개 더하기 Y 정자를 딱 주면 아드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성의 결정권은 아버지 또는 모든 수컷이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랑 요거 하나. 요 하나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호르몬이 달라지고 외부 생식기라든지 이런 모양이 달라지면서 뭐합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동 염색체는 2N = 46개로 23쌍이고 상염색체는 2N = 44개로 22쌍이고
성염색체는 2n 이걸 2개로 한 쌍이 있습니다. 한 쌍. 근데 내가 염색체를 이렇게 봤어. 염색체를 봤어. 염색체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겨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조그마한 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생겨 있어. 자, 그러면서 이게 A, 이게 B. 자, 그러면서 물어요.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이게 부 뭐야? 부 뭐야? 이렇게 봐야 돼요.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 이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전에 한 개씩 그리는 거야. 그럼 염색체 수는 몇 개다? 4개. 몇 쌍입니까? 아빠, 엄마, 한 쌍. 아빠, 엄마, 한 쌍. 그래서 얘는 몇 쌍이다? 2쌍입니다. 상동염색체. A하고 B는 무슨 염색체? 상동염색체. 그럼 요게 CD라고 하면 CD도 무슨 염색체? 상동염색체. 알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4개이면서 2쌍입니다. 요렇게 그림이 나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나와도 돼요. 이분이 뭐 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자, 이분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이분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이분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A, B. 그럼 A, B가 뭐다? 요거. 염색 분체를 가지면서 뭐 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를 가지면서 상동 염색체. 그럼 얘도 염색체잖아.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4개. 그 다음에 쌍은 아빠, 엄마 한 쌍. 아빠, 엄마 한 쌍. 2쌍. 똑같아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거는 바로 뭐다? 복제하기 전. 이거는 뭐였어요? 2배로 복제하는. 이렇게 복제해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염색체 수는 얘나 똑같아? 차이점은 얘는 분열을 준비하기 전. 그럼 얘는 분열을 준비한 후.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나눠서 딸세포한테 주면 딸세포가 이렇게 생긴 딸세포가 몇 개 생기겠어요? 2개. 그리고 모세포하고 염색체 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염색체를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염색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세포 분열의 필요성은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서예요.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한다? 원활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염색체를 하나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나 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염색체가 혼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얘가 뭘 해요? 복제를 해서 염색 분체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2가닥.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자, 요것도 뭐예요? 염색체. 이것도 염색체예요. 염색체,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엇입니까? 염색 분체야. 유전 정보가 동일한 염색 분체입니다. 자, 그럼 이 염색체가 분열을 하기 전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풀어져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감아요. 감고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많이 보는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에서 감아주는데 누구를 감는가 하면 이렇게 콩알처럼 생긴 8개를 감아줘요. 콩알처럼 생긴 아이 앞뒤로 8개예요. 자, 이렇게 콩알처럼 생긴 얘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게 바로 단백질. 이 단백질이 히스톤인데 얘를 뭐예요? 청청청 감아서 유전 정보를 탁탁탁 저장하는 게 이 반도체 칩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염색체에서 실처럼 풀어져 나오는 요까지. 실처럼 풀어져 나오는 요까지를 뭐라고 한다?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을 감싸줘요. 단백질을 1.5회씩 감쌉니다. 이게 나중에 뉴클레오 솜이에요. 단백질을 감싸면서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펼쳐져요. 단백질을 감싸면서 이중나선으로 펼쳐진 이 노란색. 단백질을 감싸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노란색. 여기에 있는 노란선, 여기에 있는 노란선. 이게 전부 다 뭐다?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예요. 그럼 이 노란색이 DNA 한 가닥이야. 이 DNA 한 가닥에 무엇입니까? 염기가 배열되어 있어요. 짝꿍인 염기가 배열되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의 염기 배열이 있을 수도 있고 파란색, 흰색의 염기 배열이 있을 수도 있고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염기 배열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흰색, 뭐가 나올 수 있다?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DNA 가닥 안에 염기의 배열이 이렇게 나와. 이 DNA 안에 들어있는 요 염기의 배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 염기의 배열을 갖다 우리는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아, DNA 안에 유전자가 있구나. 그럼 유전자는 뭐예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에서
DNA 이 노란색 선 안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 무엇이다? 특정 부위예요. 특정 부위.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하나의 DNA야. 이게 전부 다 하나의 DNA입니다. 이까지가. 자, 이게 전부 다 하나의 DNA예요. 그러면 하나의 뭐 안에는 DNA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쭉쭉 엄청난 무엇이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DNA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뭐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DNA 안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유전자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입니다. 특정 부위를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에 따라서 염색체 수는 같을지라도 이 염색체의 크기나 유전 정보가 달라서 서로 다른 종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11쪽 한번 봐주세요. 11쪽 봐주시면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나오는데 2번에 나와 있는 그림만 꼭 알아둬요. 2번 그림에서 A에다 적어줍니다. 염색체. B에다 적어줍니다. 유전자. C에다 적어줍니다. DNA.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4번 그림. 가. 22번 위에 XX가 있으니까 가에다 적어줘요. 여자. 22번 위에다 XY가 있으면 남자. 그래서 1번에서 22번까지는 상염색체로 남자, 여자가 똑같고 23번이 성염색체로 남자, 여자를 구분해주고 우리는 23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상동염색체는 23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